안녕하세요. 한국기계연구원 임현이라고 합니다. 자유무사 나노기술 2차 시 젖음성 제어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기계연 나노융합 장비 연구 부장을 하고 있고요. 기능성 나노 표면과 유연 소자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차 시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자연 속에 존재하는 구조와 표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자연의 표면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젖음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 표면의 특성 중에 하나인 젖음성이란 게 무엇인지 그 개념을 알아보고 그 특성과 그것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식으로 기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양한 젖음성을 가지고 있는 표면을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 속의 구조와 표면입니다. 구조는 두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가 벌크 스트럭처고 또 다른 하나가 이제 서피스 스트럭처입니다. 벌크 스트럭처는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새를 닮은 비행기라든지 인간의 하체 구조를 닮아서 만든 에피탈 같은 이런 이제 벌크에서 그 구조를 가지는 걸 저희가 이제 벌크 스트럭처라고 하고요. 연잎이 자기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표면에 작은 나노 돌기가 있죠. 그런 이제 표면 스트럭처라든지 또는 도마뱀 부치가 어느 곳에든 잘 붙을 수 있는 이유는 이 도마뱀 부치 발에 이제 나노 털이 있어서 가능한데 이렇게 발바닥 표면에 있는 나노 털 구조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서피스 스트럭처가 되겠습니다. 벌크 스트럭처, 서피스 스트럭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벌크 스트럭처를 잘 활용을 하면 굉장히 초경량 구조도 만들 수 있고 열이 잘 통하거나 또는 열이 잘 통하지 않는 그러한 재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구조를 활용해서 굉장히 강성이 강한, 스트렝스가 강한 리지드한 그 재료도 저희가 구현을 할 수 있죠. 이러한 특성이 이제 벌크 스트럭처에서 나타나게 되겠고요. 표면에 있는 구조를 잘 활용을 한다면 웨터빌리티나 힛, 어태치먼트, 옵틱스, 트라이볼로지, 플루 같은 이런 기본적인 특성을 저희가 이제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에 있는 구조로 웨터빌리티를 조절을 하면 저희가 자기 세정이나 안개가 끼지 않는 안티 포깅 그런 표면을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웨터빌리티와 열 전달을 잘 표면 구조로 활용을 한다면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포짐해서 물을 모은다든지 또는 표면에 얼음이 얼지 않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웨터빌리티와 어태치먼트 두 가지 프로퍼티를 저희가 이제 표면에 있는 스트럭처를 제어한다면 굉장히 어디든 잘 붙는 그런 표면도 만들 수 있고 또는 이런 바이오 파울링 생물 부착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안티 바이오 파울링 표면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면의 구조물을 만들어서 안티 리플렉티브 그러니까 반사 방지가 일어나게 한다든지 또는 구조물을 이용해서 색을 표현하는 스트럭처 컬러도 저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면의 구조물을 잘 만든다면 기계적인 내구성이 굉장히 강하거나 또는 마찰이 거의 없는 그런 표면을 구현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드래그 리덕션을 저희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서 그 흐름을 되게 잘하게 하는 그런 기능도 부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연은 구조를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다음 그래프에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영국 베스트에 있는 빈센트 교수님, 지금은 이제 퇴직을 하신 노 교수님인데 이 교수님은 인간이 문제를 풀 때 다음과 같은 6가지 요소를 활용하여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정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information, energy, time, space, structure, substance 이 6가지를 활용하여 우리가 문제를 품에 있어서 공학에서는
나노 스케일부터 킬로미터 스케일까지 굉장히 많은 에너지, 특히 미소 영역에서 많은 에너지를 활용하여 문제를 풀고 있음에 반하여 자연에서는 정보나 구조를 활용을 하여서 굉장히 적은 에너지를, 심지어는 나노 스케일에서도 굉장히 작은 에너지를 쓰는 그 고효율화된 시스템이라고 발표를 하셨는데요. 이처럼 구조는 어떤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빈센트 교수님은 이렇게 자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창의적인 그 기법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가 바로 바이오 트리츠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트리츠는 러시아에서 제안된 그 창의적 기법 중에 하나로 우리가 특허를 잘 분석을 하면 새로운 특허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창의적 기법을 만들어내는 그 하나의 방법론으로 회사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됐던 것 중에 하나고요. 바이오 트리츠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자연을 보면 우리가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제 바이오 트리츠를 제안을 하셨습니다. 자연에 있는 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제 계층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무를 보시면 나무에는 두 가지의 계층 구조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먼저 뿌리, 줄기, 가지, 잎 같은 이런 계층 구조를 형태적으로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또는 이렇게 세포부터 시작해서 조직이 만들어지고 조직계가 만들어지고 기관, 그래서 이제 개체가 되는 이런 세포부터 시작해서 개체까지 가는 그런 하이레티컬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죠. 이는 이제 식물에만 그런 게 아니고요. 동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인체를 보면 우리도 셀부터 시작해서 티슈, 조직이 만들어지고 이것들이 모여서 다시 오간이 되고 오간 시스템이 되고 오가니즘, 휴먼이라는 몸체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럼 벌크 스트럭처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크 스트럭처의 가장 유명한 예 두 가지를 소개를 시켜 드릴 건데요. 하나는 뼈 구조를 묘사한 초경량 소재입니다. 그래서 보잉사에서 이렇게 민들레 홀씨 위에도 올라갈 만큼 굉장히 가벼운 최경량 금속 구조체를 만들어서 발표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4년에 PNS에서 발표된 논문인데, 요즘 이제 3D 프린팅이 굉장히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또 스트렝스가 굉장히 강한 그런 구조물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다른 예는 전복 껍질의 고강도 구조인데요. 보통 우리는 무기물과 이제 유기물로 재료를 나누는데, 보통 무기물은 무기물끼리 만들고 유기물은 유기물끼리 이제 재료를 만들죠. 근데 이 전복 껍질은 유기물과 무기물이 이렇게 겹겹이 서로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 쌓여 있고요. 이런 독특한 구조 때문에 그냥 무기물만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고강도 구조를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벌크 스트럭처를 이제 살펴봤고요. 오늘의 주 토픽인 서피스 스트럭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발수 표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진행했던 그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에 있는 부스한 교수님은 논문에서 다음처럼 많은 동식물로부터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그 기능을 얻을 수 있다, 보고 배울 수 있다, 가지고 있다, 그걸 발표를 하셨고, 제가 이렇게 이제 보라색으로 표시해 놓은 펑션들은, 기능들은 바로 서피스 스트럭처의 기인에서 구현되는 기능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뭇잎인데요. 사실 우리가 맨날 보는 나뭇잎인데, 이 나뭇잎 하나에도 굉장히 다양한 서피스 스트럭처가 들어있고요. 굉장히 많은 기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물질이 들어가거나 나오거나 특히 물이 들어가거나 나오거나 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 또 어떤 식물은 물을 싫어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죠. 그리고 식물 기능 중, 잎 중에 기능 중에 가장 또 중요한 게 곤충이 와서 잘 붙게 할 수도 있고, 알을 잘 붙잡고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잘 안 붙잡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광합성을 하죠. 그래서 빛과 인터랙션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돌기가 있어서 이렇게 바람에도 영향을 주고, 또 열이 힛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이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나뭇잎 같지만 굉장히 서피스 스트럭처에 의해서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구현을 하고 있고요. 나뭇잎들은 그 표면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논문에서 가져왔는데 이 네 가지 식물을 보시면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매끈한 표면이라고 눈에는 보이지만 사실 이거를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찍어보면 이렇게 다양한 구조의 서피스 스트럭처를 가지고 본인들이 구현하고자 하는 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기능을 표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에 있는 그 다양한 표면들의 저짐성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인 연잎과 수련입니다. 연잎은 이렇게 표면에 10마이크로에서 20마이크로 정도의 마이크로 구조물이 있고요. 이 위에 다시 100나노 정도의 이제 나노 털이 있는데, 이 구조는 바로 이제 왁스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을 싫어하죠. 그래서 이런 구조가 있음으로 해서 물이 절대 묻지 않는 그런 이제 초발수, 물을 싫어하는, 물을 그 발수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제 소수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물을 굉장히 싫어하는 초발수성과 초소수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수련은 같은 연잎과 같은 사실 계통의 식물이긴 하지만 연잎은 물 위에 떠서 자라고, 수련은 물과 굉장히 근접한 곳에서 생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련의 잎을 이제 전자현미경 사진으로 찍어보면 이렇게 비슷한 10에서 20 마이크로 정도의 마이크로 구조물이긴 하지만 여기에는 이제 주름 구조만 있고요. 나노 구조물은 없는 걸 알 수 있고, 또 컨테이너를 이제 물을 떨어뜨려 보면 이렇게 물이 퍼지는, 그래서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연못에 사는 식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물은 물을 싫어하고 이제 어떤 식물은 물을 좋아하는 그런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이제 젖음성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건 이제 하이스피드 카메라로 수련과 연잎을 찍은 건데, 이렇게 친수성 표면에서는 물이 머금고 소수성, 발수성 표면에서는 이렇게 물방울이 에너지를 받아서 이제 깨지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표면을 기울여 놓고 보면 수련은 물을 먹고 연잎은 이제 물을 반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일반 표면과 연잎을 모사해서 나노 스트럭처를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물을 싫어하는 표면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잎이 물을 이제 이렇게 싫어하는데, 단순히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이제 셀프 클리닝, 자기 세정 기능을 갖게 되는데요. 자기 세정 기능이라는 건 이렇게 이제 표면에 먼지가 붙어 있는데 물방울이 오면서 이 먼지를 가지고 이제 가야 되겠죠. 그럼 이 먼지가 표면보다는 물과 더 좋아해야 되겠죠. 근데 일반 표면에서는 이 먼지가 표면에 잘 붙어 있음에 반하여 이렇게 연잎처럼 나노 돌개가 있는 표면에서는 표면 에너지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 물방울이 떨어졌을 때 이 표면과 인터랙션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적은 힘으로 붙어있는 이 먼지들을 이 물방울이 구르면서 다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용, 기능을 저희가 이제 셀프 클리닝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죠. 이런 셀프 클리닝 셀프 클리닝의 특성을 보이는, 그러니까 초발수 특성을 갖는 표면은 자연에 굉장히 많은데, 이제 대표적인 예가 소금쟁이인
이의 다리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서는 친수라고, 곤충 눈이 친수이기도 하고 또는 이제 소수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곤충의 눈에 나노 구조가 있어서 어떨 때는 이제 어떤 곤충은 친수가 되기도 하고 어떤 곤충은 이제 소수의 특성을 보여서 슈퍼하이드로포빅이나 또는 굉장히 친수성의 슈퍼하이드로필릭의 특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잎과 비슷하게 토란잎도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물을 굉장히 싫어하고요. 그 접착력이 되게 뛰어난 아무 표면에나 굉장히 잘 붙는 이 도마뱀 부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하이레티칼 그 나노 구조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끝에가 거의 200나노 정도 되는 그 스펙출라를 가지고 나노털이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표면 또한 모든 곳에 잘 붙지만 또 슈퍼하이드로포빅 프로퍼티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제 슈퍼하이드로포빅이라는 건 물을 떨어뜨렸을 때 이렇게 이제 물이 뽕긋하게 서는 표면이 되는데요. 이제 여기에 장미가 있습니다. 장미를 전자현미경 사진을 찍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연잎처럼 마이크로 구조물이 있고요. 아까 수련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주름 구조가 있는데 이 장미는 슈퍼하이드로포빅 초발수, 초소수 표면입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차이가 있다면 앞에서 연잎은 물이 이렇게 동그랗게 맺히고 얘가 이제 또르르 굴러가는 그런 자기세정 효과가 있는데요. 이 장미 같은 경우에는 물이 이렇게 동그랗게 위에 형성이 되긴 하지만 굴러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세정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같은 발수성이라도 연잎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세정 효과가 있고 장미는 자기세정 효과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슈퍼하이드로포빅 중에 재미있는 거는 이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벼잎을 보시면 이런 그런 걸 줄기에 이 직선 라인 형태의 그 구조물이 있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애나이소트로픽 웨팅이라고 해서 컨택 앵글을 이쪽 물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각도를 재느냐 또는 이쪽 90도에서 바라보고 재느냐에 따라서 이 접촉각이 물의 형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렇게 물이 흐르는 것보다 이 방향을 따라서 물이 흐르는 게 더 좋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구름성, 물이 잘 구르는 구름성이 개선이 되고 당연히 이제 자기세정 효과가 좋은 표면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슈퍼하이드로포빅을 우리는 이제 보통 공기 중에서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물 안에서 다른 액체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기름 안에서 이 물이 또 서로 잘 섞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봉긋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또 슈퍼하이드로포빅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런 예가 바로 물고기의 비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슈퍼하이드로포빅은 아니지만 이제 굉장히 리펠런트한 서로 섞이지 않는 그 유체의 특성을 이용하는 그 피처플랜트라고 그래서 이제 파리지옥이라고 얘기를 하죠. 파리나 곤충이 들어오면 이제 미끄러져서 이 해충 식물이 이제 먹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여기 기름칠이 돼 있어서 이제 슬리퍼리 이제 빠져들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슈퍼하이드로포빅 서피스는 아니지만 서로 리펠런트한 프로퍼티를 갖는 이제 포빅한 그런 프로퍼티를 갖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제 앞에서 접촉각, 물방울을 떨어뜨릴 때 생기는 형상 그런 말들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웨팅과 컨택 앵글, 젖음성과 접촉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젖음성은 이제 특성이죠. 그래서 얼마나 젖는 정도를 얘기하고요. 이 젖음성을 알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접촉각, 컨택 앵글을 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젖음성의 원천은 그 인터몰레큘러 인터랙션에서 오게 되는데요. 어떤 물질이 서로 분자내에서 서로 모이려고 하는 그 코헤시브 폴스가 있을 거고요. 또 그
이런 예를 들어 물 분자가 서로 잡아당기는, 물 분자끼리 잡아당기는 코엔시브 폴스가 있을 거고, 이 물방울이 표면을 만났을 때 그 표면과 이루려고 하는 서로 인터럭션 하는 어디시브 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코엔시브와 어디시브 이 폴스가 평형을 이루는 이루어서 나타나는 그 프로퍼티가 바로 이제 저점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측정할 때 저희가 어떤 표면에, 솔리드한 표면에 이제 리퀴드를 떨어뜨려서 그때 형성되는 이 각도를 컨택 앵글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제 저점성을 알려면 이제 컨택 앵글을 측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컨택 앵글은 서로 새 표면 장력의 평형에서 오는 건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물방울을 솔리드 에 떨어뜨렸을 때 이 리퀴드하고 베이퍼가 갖는 표면 장력과 그 다음에 솔리드하고 베이퍼가 갖는 그 표면 장력, 그리고 물방울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 계면 솔리드하고 리퀴드 사이에서 생기는 그 계면 장력,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힘의 평행에 의해서 이제 접촉각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이 코사인 세타는 바로 이제 여기 되는 세타는 이 세 가지 힘의 이 힘과 이 힘이 이쪽으로 여기 이제 잡아당기니까 이 두 벡터가 되겠죠. 이 힘의 합과 이 힘이 같다는 조건 하에 이제 계산을 해서 다음과 같은 영수 이퀘이션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친수 표면이라는 건 이 액체와 고체 간의 인터럭션이 커서 이제 어데이션 폴스가 커서 물이 이렇게 퍼지게 될 경우가 이제 친수 표면이 될 거고요. 고체 표면과 리퀴드가 인터럭션 하기보다는 자기끼리 모여 있는 게, 그러니까 분자 간 인력이 더 커서 잘 퍼지지 않으려고 코엔시 폴스가 훨씬 클 때 이제 소수 표면이 이르게 되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표면하고 접촉 면적이 굉장히 작아서 인터럭션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리퀴드가 거의 구형을 유지하고 있겠죠. 이런 경우에 이제 초소수 표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도를 얘기하면 컨택 앵글이 0일 때는 당연히 퍼펙트 웨팅이 되겠죠. 그래서 쫙 퍼지게 될 거고요. 보통 90도까지를 저희가 이제 친수 표면 하이 웨터빌리티를 갖는다고 얘기하고 90도에서 180도가 이제 로 웨터빌리티, 그러니까 포빅한 프로퍼티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말씀드린 것처럼 친수 표면에서는 솔리드하고 리퀴드 인터랙션이 굉장히 큼에 반해서 이제 리퀴드하고 리퀴드 사이에 있는 코엔시브 에너지는 굉장히 작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 표면 에너지와 이제 표면 장력이라는 단어가 이제 혼동이 돼서 사용되고 있는데 사실은 비슷한 의미이기도 하면서 이제 다른 의미이기도 합니다. 표면 장력은 힘의 단위죠. 그리고 표면 에너지는 이제 에너지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 같은 경우에는 표면 장력은 72N/m가 될 거고 표면 에너지는 72J/m²가 됩니다. 그래서 표면 장력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분자들이 서로 끌어당겨 전체의 표면적을 줄이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 이걸 이제 표면 장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가장 작은 표면적을 가지려고 이제 구의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 힘을 이제 표면 장력이라고 하고요. 표면 에너지는 모든 물질 사이에 이제 계면이 있죠. 그 계면의 고유 특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값이 같잖아요. 하나는 힘이고 하나는 에너지이긴 하지만 이제 그 값은 거의 비슷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면 장력에는 이제 두 가지 텀으로 저희가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어떤 물질이 갖고 있는 비극성이 기여하는 부분과 극성이 기여하는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극성 분자죠, 물이. 그래서 이 물의 토탈 서비스텐션은 72.8이지만 여기에 비극성이 차지하는 부분이 26.4고 폴라한, 그러니까 극성이 차지하는 게 46.4 정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반면에 그 일종의 유기 용매라고 볼 수 있죠. 다이아이오드 메탄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극성 특성이 없고 거의 다 무극성 특성만 있기 때문에 표면의 에너지가 50.8 뉴턴 미터 퍼 세컨드 미리 뉴턴 퍼 미터인데 대부분의 값이 다 디스퍼시브 컴포넌트에서 온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어떤 리퀴드나 또는 이제 표면에 그 값을 알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측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리퀴드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 표면 장력을 측정하는 텐시오메타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측정을 하고요. 그래서 리퀴드는 대부분 그 백과사전이나 그 사에 이미 그 리퀴드가 갖고 있는 고유한 그 리퀴드 서브텐션이 다 알려져 있는데 반해서 우리가 만드는 그 표면은 사실은 같은 폴리에틸렌 필름, 그러니까 PE 필름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비닐인데요. 이 PE 필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자량에 따라서 그리고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사실은 표면 에너지가 이제 표면 장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리퀴드로 컨택 앵글을 재서 이제 리퀴드를 무극성부터 극성까지 갖는 그 다양한 리퀴드로 이제 컨택 앵글 재서 이렇게 값을 코사인 세타 값을 플로팅을 하면 결국은 그 1이 되는 곳에서의 그 값이 이제 크리티컬 서비스텐션이 되는 임계 표면 장력이라는데 결국 요 값이 이제 그 고체 표면이 갖게 되는 서비스 텐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만 플롯을 이용하면 우리가 미지의 고체 표면의 표면 장력이 얼마인지 측정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표면 장력을 측정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폴스 텐시오메타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로드셀이 그 힘을 감지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기 이제 오링을 낀다든지 또는 이렇게 서피스를 이제 껴서 저희가 이제 재고자 하는 용액 안에 집어넣어서 얘가 이제 표면이 용액 안에서 계면을 이기고 나올 때 그때 이제 힘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제 그 힘을 측정해서 이 표면 장력이 얼마인지 재게되는 그런 이제 폴스 텐시오메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컨택 앵글 메타입니다. 그래서 고니오메타라고도 많이 부르는데 굉장히 단순하게 생겼죠. 사실 여기서 정량의 물을 떨어뜨리고 여기 이제 CC 조명이 있고요. 이제 CCD 카메라로 물방울 형상을 측정을 하고 이제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 있어서 접선을 그어서 이제 컨택 앵글이 얼마인지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그 접촉각에는 두 가지의 개념이 있는데요. 동적 접촉각과 이제 정적 접촉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많이 재는 그냥 물방울을 떨어뜨렸을 때 이제 보게 되는 게 바로 정적 접촉각이 될 거고요. 근데 사실 아까 그 장미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적 접촉각으로만 재면 연잎이든 장미든 다 이제 슈퍼하이드로포빅 서비스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이제 동적 접촉각에서는 두 가지가 특성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동적 접촉각이라는 게 이제 물방울을 떨어뜨려서 이렇게 샘플을 각도를 이제 틸팅을 하게 되면 어느 각도부터 물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물이 떨어지기 직전에 그때 이제 형성되는 요 각도를 어드밴싱 전진각이라고 하고요. 이 뒤에 각도를 이제 후진각, 리시딩 앵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진각과 후진각의 차이가 굉장히 큰 표면은 물이 잘 안 떨어지려고 버티는 표면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동적 접촉각을 쟀을 때 그 두 개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경우를 저희가 이제 히스테리시스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접촉각 이력이라고 해서 이 접촉각 이력이 큰 표면들은 자기 세정이 일어나지 않죠. 장미처럼 장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붙어서 거꾸로 해도 안 떨어지니까 히스테리스가 굉장히 큰 그런 표면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샘플을 틸팅해서 재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얼마나 물방울이 잘 안 떨어지느냐 그 동적 접촉각을 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실린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방울을 떨어뜨려 놓고 난 다음에 일정 물을 계속 넣습니다. 그러면은 요 끝에 엣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물이 계속 들어올 때 이 물이 더 여기 그 컨택 라인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팽팽하게 되겠죠. 그때를 이제 앞에 틸팅 메소드에서 잰 것처럼 전진각이라고 부르고요. 반대로 물을 이제 실린지에서 뽑아냅니다. 그러면은 요 컨택 라인이 변하지 않는 순간까지 이제 물이 빨려 올라갈 때 그때 이제 이루어지는 각도를 저희가 후진각이라고 리스딩 앵글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실린지를 이용해서 이제 재는 이건 이제 세실 드랍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피니포스라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장미는 피니포스가 히스테리스 굉장히 커서 피니포스가 굉장히 강해서 액체 방울이 이제 표면에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틸팅 앵글 T를 가지고 이게 이제 저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피니포스가 얼마가 되는지. 그래서 mg 사인 이 T 값은 이 리퀴드가 갖고 있는 그 서큐텐션과 그 리시딩과 어드밴싱 앵글의 그 차이와 이제 같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저희가 그 피니폴스 값을 이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표면의 웨터빌리티를 이제 조절하는 데는 이제 두 가지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는 하긴 했지만 사실 웨팅의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케미컬 서피스 프로퍼티입니다. 사실 그 물질 자체가 유리처럼 물을 좋아하느냐 또는 고분자처럼 물을 싫어하느냐 그 케미컬이 그 최외곽층에 있는 그 구성 성분이 물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그 프로퍼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게 결정이 난 후에 그 표면에 저희가 이제 지오메트리컬리 서피스 스트럭처를 이렇게 플렉탈 구조를 가지게 한다든지 또는 러프니스를 집어넣게 되면 그 컨택 앵글을 그러니까 웨팅을 훨씬 더 인핸스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릭한 표면에서 그 저희가 구조를 집어넣으면 더 필릭해지는 슈퍼하이드로 필릭 서비스가 되고요. 포빅한 표면에 구조를 집어넣으면 이제 초소수 초발수 표면이 되는데 그 한계가 되는 컨택 앵글 값이 이제 65도라고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5도보다 이하인 표면에 구조를 넣으면 친수 표면이 되고요. 65도보다 각도가 큰 표면, 발수 표면에 구조를 집어넣으면 이제 초발수가 되겠죠. 이제 이 65도는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하는데 한 65도나 70도에서 이제 프로퍼티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이제 웨터빌리티를 표현하는 데는 영수 이퀘이션이 사용이 되는데요. 사실은 영수 이퀘이션은 굉장히 이상적인 상태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표면입니다. 굉장히 아이디얼하게 스무스한 표면 러프니스가 하나도 없는 표면이지만 사실 일반적인 모든 표면은 그런 표면이 없습니다. 다 러프니스를 갖게 되죠. 그래서 러프니스가 있는 표면에서는 영수 이퀘이션이 좀 더 모디파이가 돼서 이렇게 웬젤 이퀘이션과 캐시 백스터 이퀘이션이 사용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웬젤 스테이트는 표면에 구조물이 있을 때 물이 이 구조물 사이로 침투해서 표면적이 굉장히 넓어지는 그러니까 컨택 라인이 굉장히
증가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피닝 포스가 굉장히 크게 되겠죠. 그래서 장미 꽃잎처럼 물이 얘가 이제 슈퍼하이드로포빅 서피스이긴 하지만 물이 히스테리시스가 커서 이제 떨어지지 않게 되고요. 반면에 구조물이 있는데 물이 구조물 그 표면적을 다 덮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 공기층이 있어서 물이 이렇게 떠 있는 경우는 접촉 면적이 컨택 라인은 이제 이만큼이라고 겉에서 보기엔 이만큼이지만 사실은 컨택 라인 이렇게 일부분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물이 이제 자기세정 효과가 있는 거죠. 굉장히 잘 구르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면을 이제 캐시백터 표면이라고 저희가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세정을 하려면 항상 캐시 스테이트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에너지 상태가 웬젤이 훨씬 더 안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굉장히 이쁜 구조물을 만들어서 캐시를 만든다 한들 이제 에너지를 주거나 시간이 지나면 이 상태가 이제 웬젤 스테이트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셀프 클리닝 효과가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웬젤로 가는 거를 방지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지만 에너지 측면에서 이쪽이 훨씬 더 낮아서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슈퍼하이드로포빅 서피스를 처음에 캐시로 만들어놔도 이제 웬젤로 트랜지션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표면 젖음성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팩터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케미컬 컴포지션과 그다음에 이제 지오메트리컬 팩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1805년에 영스 이케이션이 만들어져서 젖음성을 표현하는데 컨테인글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제 이론이 제시가 됐고요. 이제 포빅한 표면이 처음 나온 건 바로 이제 고분자가 개발되면서 부터입니다. 이제 고분자가 1907년에 처음으로 아티피셜 폴리머라는 게 개발되면서 포빅한 물질이 만들어졌고요. 테플론이라고 알려져 있죠. 1938년에 이제 PTFE가 합성이 돼서 이제 발수 표면을 만들려면 이제 테플론을 사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2년 후에 이제 비슷하게 포빅한 프로퍼티를 갖는 이제 PDMS가 합성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도 이 테플론과 그러니까 PTFE와 PDMS가 발수성을 갖는 대표적인 고분자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900년도에 들어오면서 그 자기조립 단분자막이라고 해서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미 실험실에서 사용을 하고 계실 텐데 이렇게 끝에 발수 특성을 가질 수 있는 플로린이 붙어 있는 그런 분자들을 저희가 셀프 어셈블리를 시킬 수 있어서 굉장히 띵하면서도 얇으면서도 표면을 발수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케미컬들을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발수 연구가 진행이 되다가 앞서 말씀드린 피처 프린트처럼 항상 캐시 백스터의 슈퍼하이드로포빅 서피스를 만들어 놔도 에너지적으로 안정한 웬젤로 트랜지션이 되기 때문에 이제 셀프 클린 이펙트를 장시간 유지하는 게 힘들다는 게 판명이 났고요. 그래서 지금 2011년에 이제 슬리퍼리 서피스가 대세로 현재는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포러스한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이제 물이 되면 물과 굉장히 반발력이 큰 그런 기름을 이제 담지를 시키게 되면 피처 플랜트처럼 이제 이 안에 그냥 기름이 있는 게 아니라 구조물 안에 이제 기름이 들어 있어서 물방울이 떨어졌을 때 이제 구르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구조물이 없고 기름만 있다면 물이 흘러가면서 기름을 다 가져가면 결국 나중에는 그 프로퍼티가 없어질 텐데 이 다공성 구조물 안에 기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이 와서 결국은 없어지긴 하지만 구조물이 없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오랫동안 이제 기름이 이 안에 유지가 돼 있어서 그 슬리퍼리 슈퍼하이드로포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셀프 클리닝이 잘 되는 그런 표면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게 이제 하버드대 조아나 교수 랩에서 아이젠버그 랩에서 이제 처음에 발표가 돼서 현재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MIT에서 2013년에 강건한 구조물, 이런 고분자를 쓰는 거는 한계가 있다. 굉장히 강건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해서 이제 레어스 메탈 옥사이드를 이제 사용을 해서 히토류계 금속산화물을 이제 활용을 하면 굉장히 강건한 그런 화학적으로 굉장히 강건한 표면을 만들 수 있다고 발표를 MIT에서 했습니다. 앞서서는 이제 표면에 있는 그 케미컬 컴포지션에 대한 역사고요. 이건 이제 구조물에 대한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영스 이퀘이션이 나왔고 슈퍼하이드로포빅 서피스를 기술하는 데 있어서 1936년에 이렇게 다 표면의 러프니스가 증가해서 표면이 다 담지되는 그런 웬젤 이퀘이션이 이제 발표가 됐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작은 접촉 면적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이상적인 슈퍼하이드로포빅 서비스인 캐시백스 이퀘이션이 이제 제안이 돼 있고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제안이 됐는데 1996년에 일본에서 이제 처음으로 진짜 굉장히 다공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슈퍼하이드로포빅 서비스를 구현했다고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97년에 이제 본대학에 있는 식물학자가 사실 연잎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이제 발표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셀프 클리닝 효과를 저희가 로토스 효과라고 부르는데 이제 처음 이런 구조를 가지면 기존에는 그냥 테플론만 사용해서 컨테인글이 한 110도 정도 되는 표면이 가장 인간이 만들 수 있는 높은 각도였는데 이제 1997년에 연잎을 보면서 거기에 이렇게 구조를 넣었더니 컨테인글이 110도가 아니고 150도도 만들 수 있다는 게 이제 처음으로 제안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요. 구조물을 넣어서 물을 뽕긋뽕긋 서게 하는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문제는 이런 표면이 코엔시브 에너지가 큰 그런 물 같은 경우에는 잘 뭉치게 할 수 있지만 기름처럼 코엔시브 에너지가 작은 리퀴드는 슈퍼하이드로포빅 서피스로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2007년에 이제 그게 아니고 이렇게 리엔터런트 구조를 가지면 코엔시브 에너지가 큰 표면 장력이 큰 물만이 아니라 표면 장력이 작은 지네끼리 잘 안 뭉치고 잘 흐트러지려고 하는 이런 기름도 뭉치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발표가 MIT에서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슬립스 표면이 나타났고 요즘은 이 리엔터런트 구조와 슬립스의 기름을 함께 활용하는 그런 연구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렇게 이제 표면을 제어할 수 있는 표면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제가 주로 연구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노 구조물을 만드는 방법은 다 아시는 것처럼 탑다운 방법과 바텀업 방법이 있는데요. 리소그래피를 이용하는 그러니까 템플레이트나 매스크를 이용해서 설계 구조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형상의 크기나 그 모양을 굉장히 잘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형상이 초발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저희가 연구하기에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알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이 방법은 굉장히 고가의 공정임에 반해서 이제 자연이 쓰고 있는 방법, 이제 셀프 어셈블리죠. 그래서 원자나 분자 단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구조물을 쌓아 올리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하는 형상을 이
탑다운 방식만큼은 잘 만들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오히려 초발수는 그 무질서한 계층 구조에서 더 자연의 특징이 그렇게 이제 계층 구조면서 무질서한 데서 대부분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잘 구현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인자를 공부하려면 리소그래피를 이용해서 구조를 만드는 게 좋지만 그냥 저희가 초발수 표면만 구현하려고 하면 사실 이 바텀업 방법이 셀프 어셈블리 방법이 굉장히 이제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리소그래피나 또는 셀프 어셈블리 또는 이를 합한 그 하이브리드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초발수 표면 구조를 만들고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그냥 일반적인 표면이 아니고 굉장히 트랜스페어런트한 그 유리죠. 유리 위에 초발수 표면을 이제 만드는 연구를 오랫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시작할 때 고층 빌딩을 다 유리창으로 만드는 게 한참 유행이었고 이제 현재까지도 그러는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시장이 있겠다. 유리창이 굉장히 쉽게 덜어지기 때문에 셀프 클리닝이 되는 유리창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이 유리는 또 태양전지 커버 글래스나 또 차의 윈도우나 뭐 핸드폰이나 안경 같은 데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데 활용될 수 있는 셀프 클리닝 글래스를 만드는 연구를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채택한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텀업 방법인 셀프 어셈블리 중에서 이제 콜로이달 리소그래피 또는 나노스피어 리소그래피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을 했는데 그 이유는 굉장히 자연을 닮은 공정이고 여서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가격이 쌌기 때문에 산업화에 좀 더 용이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됐고 또 대면적 프로세스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이 방법을 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노 입자를 합성을 하고요. 여기에는 이제 폴리스타이렌 나노파티클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폴리스타이렌 나노파티클은 이제 고분자죠. 이 고분자를 클리닝이 된 유리 위에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콜로이달 리소그래피 입자를 이 위에 이제 코팅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3차 시에서 박순철 박사님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실 텐데 여기에서는 이제 저희가 스핀 코팅 방법을 사용을 한 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게 이제 나노의 특성이잖아요. 셀프 어셈블리가 나노 파티클 같은 경우에 표면 장력이 굉장히 커서 셀프 어셈블리가 저절로 잘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일정 농도를 가지고 용액을 떨어뜨린 다음에 스핀 코팅을 하면 이게 이제 모노 레이어로 이렇게 나노 파티클이 깔리게 되고요. 그래서 이 PS 파티클이 이제 마스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마스크가 되면서 그 부분을 에칭 가스인 CF 가스가 이제 유리를 깎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PS 파티클이 있는 곳은 안 깎이고 없는 것만 이제 깎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나노 기둥이 생기게 되죠. 그러고 난 후에 제가 이제 O2 처리를 하면 이제 고분자인 PS는 다 제거가 가능하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이렇게 유리 구조물만, 나노 구조물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물을 갖는 표면은 유리는 기본적으로 필릭한 물을 좋아하는 그 케미컬 프로퍼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조물을 만들면 아까 이제 65도씨에서 얘가 구조물을 넣었을 때 더 친수가 되든지 또는 이제 소수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도가 낮기 때문에 구조물을 만들면 이렇게 초친수가 되고요. 여기에 저는 여기서 이제 그 SAM을 썼는데 SAM을 이제 코팅을 FOTS라는 그 물질을 코팅을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초발수 표면을 댑니다. 그래서 저희 실험실에서는 FOTS나 PFP 얘는 이제 얘는 이제 길이가 좀 짧고요. 얘는 길이가 좀 긴 그런 이제 표면 에너지를 낮게 해주는 케미컬인데 이런 두 케미컬을 이용하면 코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초발수 표면이 이루어지겠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유리의 나노 구조물을 만들면 이제 친수가 되는데 거기에 이제 FOTS나 PFP를 코팅하면 이렇게 포빅한 표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잎처럼
모래를 올려놓고 이걸 이제 물방울을 굴리면 이제 워낙 프로퍼티가 좋아서 이렇게 저절로 셀프 클린이 되는 이제 그런 표면을 저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자연은 이제 계층 구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투명해야 되기 때문에 나노 구조물만을 넣을 때는 투명하면서도 이제 초발수 특성이 나는 표면을 구현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마이크로 구조물과 나노 구조물을 계층 구조를 사용하면 약간 반투명 유리가 되지만 그 프로퍼티가 굉장히 좋아서 이렇게 캐시 스테이트, 물이 절대 묻지 않는, 이게 그냥 물을 사뿐히 놓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큰 힘으로 물을 지금 뿌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웬젤 스테이트가 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특성이 좋은 그런 초발수 표면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가 만든 그 나노 구조물을 가진 그 투명 유리가 과연 미케니컬하게도 로부스트하냐, 그리고 그렇다면 이게 기름은 싫어하냐, 이제 두 가지가 질문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부러 이거는 구조물을 일부만 만든 건데요. 이렇게 구조물을 일부만 만들어서 이걸 이제 저희가 손으로 밀어보면 저희 손에는 굉장히 많은 유기물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든 유리가 물은 엄청나게 싫어하지만 유기물질까지, 이게 리엔트런트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유기물질까지는 이제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름때가 묻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제 굉장히 이거는 그냥 입자가 코팅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유리를 에칭을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미케니컬하게는 로버스트하다는 걸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 로버스트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제 새로운 케미컬 코팅에 대한 연구, 이제 DLC 코팅, 다이아몬드 라이크 카본 같은 거를 이제 코팅하는 연구도 진행을 했고요. 또 이제 소금쟁이에서 착안을 해서 그렇다면 여기에 손이 직접 닿지 않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서 소금쟁이처럼 이렇게 마이크로 범프를 중간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나노 구조물이 있어서 슈퍼헤드 포피시티를 보여줄 수 있는 나노 구조물이 있고 거기에 이제 중간에 이렇게 마이크로 범프를 넣었더니 이제 손은 그럼 이제 범프만 닿게 되겠죠. 여기는 안 닿게 되고 그래서 이 나노 구조를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포피시티를 유지하면서도 그러니까 강건해지는 그런 표면을 보여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간단하게 슈퍼헤드 포비 서피스를 만드는 건 이제 콜로이달 리소그래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이 웨터빌리티를 제어하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곳에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프린팅하는 거 다 젖음성 제어로 이렇게 인쇄돼서 나오는 거고요. 물, 기름 세퍼레이션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또 이렇게 저희가 구조물을 만들면 암세포를 잘 잡기도 하고 또는 이제 바이오 파울링처럼 잘 자라지 않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저희가 젖음성을 제어해서 일정 부분에서만 케미컬 리액션이 일어나게 할 수도 있고 크리스탈리제이션을 만들 수도 있고 패터닝을 하기도 하고 이제 후에 말씀드릴 텐데 5차 시에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얼음이 생기지 않는 건 아닌데 얼음이 늦게 생기고 또 쉽게 떨어지게 할 수도 있고 또 부식을 방지할 수도 있고 또 친수를 만들면 안티포깅도 될 수 있는 그리고 의류에도 활용이 되는 이렇게 저희가 젖음성을 제어할 수 있다면 굉장히 다양한 곳에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데이터이긴 한데요. 2015년에 이제 레이지안 교수가 발표를 한 걸 보면 지금 보시면 슈퍼헤드 포비 서비스에 대한 그 인기가 워낙 많아서 랭킹 7위죠. 그리고 논문이 지금 그 나노 기술이 MEMS 기술과 나노 기술이 발전되면서 이제 급격하게 관련된 논문들이 엄청나게 현재 쏟아져 나오고 있다가 이제 지금은 약간 주춤세면서 이제 슬립스 표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간단하게 자연에 있는 표면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중에서 특히 젖음성에 대해서 살펴봤고, 웨팅이 무엇인지, 그걸 어떻게 측정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